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정은희입니다. 이번 세션은 통일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션으로 수자원 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 대탕트 실현을 주제로 인간의 기본 권리인 물을 매개로 합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식수, 위생협력, 남북 간 수자원 공동이용 등을 담은 그린 대탕트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션에서도 불안한 한국 정세 속에서 남북 간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익에 기반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는 통일연구원 나용우 연구원입니다. 네, 나용우 연구위원님께서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통일교육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에서 남북교류협력, 기후변화 및 그린 대탕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네, 최용환 책임연구위원님께서는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북한연구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남북교류 협력을 비롯한 남북관계, 북한, 핵문제 등의 한반도 안보 이슈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분은 첫 번째 토론자분으로 한국외고대학교 토마스 비에즈보프스키 교수님이십니다. 네, 토마스 교수님은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셨고요. 네, 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 국제관계 분야의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는 서울대학교 남궁은 교수님이십니다. 네, 남궁은 교수님은 한국물포럼 부총재, 한국초순수학회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환경부 수처리 선진화 사업단 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션에 앞서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두 분께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분들께서는 각각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토론자 분께는 10분 정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입니다. 나용우 연구위원님께서 그린 대탕트 실현을 위한 남북 수자원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용우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에 있는 나용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저희 통일연구원과 함께 이런 좋은 세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통일물연구회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자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자신 있게 이 주제를 택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잘못 택한 게 아닌가. 이 수자원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얘가 뭐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을까봐 약간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1년, 2년 정도 연구를 해서 특히 이제 수자원 협력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자원 협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현재 지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지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년차 접경지역 협력 연구라고 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해 저희가 접경 협력 중에 여러 지역들을 좀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미국, 멕시코,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6개의 지역의 접경 국가들을 연구를 했더니 저희가 의도치 않았지만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이 접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협력을 하거나,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협력의 수준은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중간에 껴있을 때 협력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지역도 있고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지역도 있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 간의 관계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어떠한 돌파구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바로 물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준비한 내용은 이런 목차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 변화된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변화가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남북 접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남북 그린 대땅트 구상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저희가 고민해 보았을 때 결국 그린 대땅트라고 하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상당히 거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은 바로 접경 지역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이 갖고 있는 함의는 바로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 간의 분단 구조 속에서 가장 피해를 받고 분단의 비용을 가장 많이 지불한 접경 지역에서 이제 남북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진행이 된다면,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공유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그 선도 기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성을 갖고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점에서 그린 대땅트와 접경 지역을 구체적으로 연결을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그린 대땅트에 대한 설명과 그 설명으로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남북 그린 대땅트 구상, 특히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라고 하는 94번의 과제를 보면 미세먼지, 자연재난, 기후변화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북한 내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한다. 그리고 산림, 농업, 수자원 등의 지속 가능한 협력 분야를 찾아내서 북한의 산림 복구나 또는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넷제로 탄소 중립과 같은 논의 속에서 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권, 또 레드 플러스와 같은 그린 협력이 상당히 남북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협력 아이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접경 지역 그린 평화지대화라고 하는 공간이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러한 구상들을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나 북한과의 산림, 식수위생, 이런 북한이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분야, 그리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다면 우리가 남북 간에 얼어붙은 이 교착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어달리기였습니다. 근데 대북정책 이어달리기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정책을 봤을 때는 이어달리기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접경지역, DMZ 접경지역을 본다면 이게 충분히 대북 정책의 이어달리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보면 1970년대 로저스 장군이 제안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부에서 각 정부들이 DMZ와 접경지역과 관련된 남북 협력에 대한 고민들을 꾸준히 해왔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접경지역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 그린 대땅트라고 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분야, 너무나 많은 이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에 봤을 때 세 가지 점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느냐. 두 번째로는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이익만 줘서는 안 된다.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의 이익도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합의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대북
제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제한선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보면 접경 지역이 바로 효과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수자원이냐라는 측면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의 물도 의미가 있고요. 또 환경적 차원에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범위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협력 속에서의 양측 주민들 간의 동질성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접경 지역에서의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 아까 94번 말씀을 드렸지만 93번 외에도 87번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정 과제들과도 맥이 다 있고요. 또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한반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접경 지역에서 시작하는 수자원 협력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해나 이러한 수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연 재난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북한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 관리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수자원 협력이 수자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분야들로 확산되는 그런 효과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 협력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 어떻느냐? 북한은 사실은 수자원 협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인식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VNR에 보면 이따가 아마 최영호 박사님이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물 문제 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고요. 통합 수자원 관리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8년에 2019년 30년까지 이루어지는 국가 재해 감축 전략이라고 하는 보고서에도 보면 이 물과 관련된 수자원과 관련된 문제에 상당히 깊이 있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간의 접경에서의 수자원 협력을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 속에서 보는 어떤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서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대화 복귀 유도를 유도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3D 전략을 이미 제시했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초기 조치에서 어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민생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여기에 식수 위생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제 나름대로 목표와 원칙들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상호 호혜적인 남북 접경 지역 수자원 협력이라고 하는 목표 속에서 세 가지의 원칙, 상생, 지속 가능, 그리고 확산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협력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고요. 하나씩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생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주민의 물 안보를 보장하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접경 지역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제약, 제도적인 제약들이 상당히 많아서 뭐 기초적인 정보 수집도 많이 이루어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나 기후, 최근에 이제 신안보와 관련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자원은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물 안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 속에서 우리가 추진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의 원칙입니다. 이 지속 가능의 원칙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SDG와 같은 가치들을 좀 실현하는 방식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SDG 6번 과제를 보면 깨끗한 물과 위생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북한의 상황입니다. 보시면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9%, 뭐 절반 이하는 아니지만
도시는 71%지만 농촌은 44.5%에 불과합니다. 또 위생시설 이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은 11.4%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서 북한 역시 홍수 예방이라든가 수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를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활용한다는 표현을 그랬지만 국제사회와 같이 접근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물 자원을 우리가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원칙은 확산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라는 측면인데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해외 사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해외 사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행위자들이 이 갈등에 있는 행위자 혹은 협력적인 행위자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 그러한 행위자 주체들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특히 지도자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가치에 기반한 확산 원칙 속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로 그럼 어떤 식의 우리가 과제들을 갖고 있을까라는 점을 고민해 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목표와 원칙 하에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담대한 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초기 조치 그리고 실질적 비핵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단계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와 중장기로 좀 나눠보았는데요. 초기에서는 준비기와 도입기 그리고 중장기적인 상황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안전기와 확대기라고 하는 네 단계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과 중장기적으로 조금 목표를 갖고 진행해야 될 것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까지 이르는 1단계에서는 담대한 구상이나 그린레당트 정책,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이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나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남북이 대응을 하고 또 산림, 농업, 수자원 등의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산림이나 또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기후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야별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산림, 식수, 위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경 지역의 아이템으로서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KSP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북 제재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물자의 이동이 사실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대북 제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KSP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면 북한에게도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이나 이러한 노하우나 인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15년에 라오스에 지원했던 KSP 사업이 그 기존의 우리 강 관리와 관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조금 전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게도 그러한 우리 사업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협력을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북한의 수자원 협력 관련된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측면. 그러니까 북한이 특히 기후나 이런 환경 측면에서는 상당히 국제적인 스탠다드 규범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우수한 그러한 기술이나 또는 법제나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에서 조금 넘어간다면 협력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쌓인다면 두 번째 완전한 비핵화 단계로 이루어질 때 조금 더 큰 측면에서의 협력들을 우리가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반도형 수자원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 협력 관련된 종합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올해까지 해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한반도 접경 그린 위원회라고 하는 협의체
또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자원으로부터 출발하는 적경그린위원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많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행위자들이 한꺼번에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거버넌스는 필요한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의 물이나 수자원 관련된 국제기구나 국제단체에 가입을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역할도 우리 정부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접경 수자원 협력에 기초한 포괄적인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유하천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임진강이나 북한강을 연계하는 방식을 대상으로 수자원 협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1단계에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그 범위를 북한의 4대 강으로 확장해서 이러한 협력 방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식량 자원 교환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식량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과 에너지 측면 그리고 물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엮어서 소위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라고 하는 것을 구상을 한다면 북한이 그래도 조금 북한의 나름의 그런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우리가 협력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상을 제가 해보았고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려서 너무 좀 급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만 결국 제가 이제 수자원 협력이라는 측면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결국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물 안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측면. 그런데 북한에서는 사실은 먹는 물이라든가 식수, 위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협력을 한다면 협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물 수자원에 관심을 연구를 집중하고 있고요. 수자원 중심의 협력을 우리가 할 때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자체, 지역사회,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요. 그리고 당연히 남북 간의 정부 간 또는 북한에서도 역시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소통과 협력의 그러한 시스템이 결국 남북 협력의 교류를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자원은 단순히 식수위생의 문제를 넘어서 수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너무 먹는 물로만 집중할 것은 아니고 다양한 에너지라는 차원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시작은 바로 공유 하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임진강, 북한강을 저희가 충분히 지금 모멘텀은 많이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는 이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마치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또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영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영 박사님께서는 이 접경 지역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고요. 또 올해에는 이제 물을 매개로 해서 접경 지역의 협력 사례를 또 조사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 데탕트 실현을 위한 남북 수자원 협력의 하나의 공간으로서 이제 접경 지역에 주목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이 수자원의 이슈가 식수 문제를 넘어서 식량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또 남북 경제 특구 활용 등의 어떤 포괄적인 남녀 협력의 어떤 그 가능성을 또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 발표입니다. 최용환 책임연구원님께서는 북한의 물 이용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용환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물 문제는 제가 요즘 연구 주제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슈를 담당하게 된 거는 2016년에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남북 수자원 협력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수자원 협력과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주로 이공계,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어서 제가 담당했던 부분이 주로 북에서 오신 분들을 인터뷰하고 실제 현황이 어떤지를 그 인터뷰에서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맡았던 이유는 물론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00년부터 한 2008, 9년 5.24 조치 전까지 남북 교류협력 사업하면서 제법 평양과 북한을 방북할 기회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너의 경험을 살려서 정리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그때 그것을 담당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된 내용의 백본은 사실 2016년에 있었던 그 인터뷰입니다. 근데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이후에 저는 변화라면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북이 그 유엔과 국제기구에 제법 많은 자료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 자료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는 있지만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발표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때 인터뷰와 그리고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최근 그 북이 유엔에 제출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박사님이 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이렇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적어놓은 건데요. 공기가 없으면 5분이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한 닷새쯤이면 죽는다고 그래요. 먹지를 못하면 5주쯤 있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거죠. 5일 혹은 일주일 정도 물을 먹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물의 문제는 항상 굉장히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페이지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거의 전부입니다. 아까 나 박사 저기에도 있었지만은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에 안전한 물을 먹지 못하는 인구가 그 WHO 추계로는 북한 인구의 한 3분의 1쯤 되는 것 같다. 북한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안전한 물을 먹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의 통계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히 전체 인구 중에 한 3분의 1이 안전한 물을 먹지 못하는데 그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있고 빈부 간의 격차가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문제를 더욱 왜곡시키고 심화시킨다라는 게 지금 북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물이 나빠지면 그 물로 인한 질병들이 생깁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작년 6월 달에 북한 황해도 지역에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진입니다. 김정은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약을 푼다라고 해서 노동신문에 사진을 싣고 그 약을 받은 북한 주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슬픈 사진인 거죠. 이때 발생한 병들이 주로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대 남한에도 콜레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콜레라 예방주사 맞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한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진 질병이 됐거든요. 근데 그 질병들이 지금 북에는 풍토병처럼 남아있는 것이고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중에 남북한이 사이가 더 좋아져서 섞여 살게 된다고 하면 감염병의 문제는 굳이 코로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섞여 살기 힘든 문제인 것이고요. 극단적으로 잘라서 이야기하면 북이 볼 때 남한에는 자기들이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성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남이 볼 때 북에는 이제는 사라져버린 과거의 세균성 질환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포함해서 관련된 통계들을 쭉 보면 북한 통계나 북한 자료를 볼 때 이런 문제점이 계속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오래됐거나 부정확하거나 혹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지 지역적인 현상인지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한 2, 3년 동안 북한이 셀프 봉쇄를 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또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지금 2023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거거나 혹은 국제기구가 나름대로 낸 통계들이긴 하지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자료 데이터는 대부분 마사지를 해서 냅니다.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자료는 감추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숫자를 믿는다기보다는 숫자 간의 격차 혹은 숫자 간의 트렌드가 있다면 트렌드를 보는 게 더 정확할 거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이라고 한다면 뭐 전체적인 현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새로 만들기 위한 핵무기와 전략무기에 관심을 가졌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물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새로운 오수 정화장들을 더 만들어라. 그래서 환경 오염을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물 문제에 대한 북 지도부 차원의 관심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물의 활용과 관련돼서 북 당국의 1차적인 관심은 전력 생산 혹은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관계 이쪽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이고요. 실제 아까 처음에 5일간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정작 식수와 관련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상하수도나 위생시설 개선과 같은 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입이 돼야 성과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서 만든 2020년 자료입니다. 북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국제기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다라는 계획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뭐 식량, 영양, 건강, 물입니다. 근데 대략 인구의 한 3분의 1에서 5분의 3 정도의 인구가 식량 문제, 영양 문제, 건강 문제, 물 문제에 직면돼 있는 거죠. 그런데 국제기구가 지원하고 싶은, 지원하려고 하는 타겟 대상 인구를 보면 물과 관련된 거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혹은 국제기구에 관심이 낮거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기구에 자기들이 만든 자료로 보면 물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 적고 예산도 적게 배정되어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수자원 이용 현황은 뭐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지만 대체로 보면 2005년에 물 이용량이 1990년보다 한 10여 년 전보다 더 줄더라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물의 사용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용량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리고 생활용수 순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드는 통계가 이제 그 먹는 물과 관련돼서는 상수도 보급률인데요. 이 자료 제공의 출처를 보시면 굉장히 누더기 통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관된 통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통계를 갖다 붙여 놓아서 기준도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 통계는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할 수 있는 거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했던 1990년대 말 이때 굉장히 그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실제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때 경제 전반에 충격이 있었고 물 문제와 관련돼서도 충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치상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그렇게 낮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상수도 시설 보급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 상수도 보급률이라고 하면 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비율을 이야기하지만 북한에서의 상수도 보급률은 시설이 보급돼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물을 사용하는 거는 물은 제한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받아 쓰는 방식의 공급을 하고 있어서 상수도 보급률의 의미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고요. 생활용수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여러 증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북한의 전반적인 수질 오염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제가 방북한 것도 벌써 한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제 경험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봤던 대동강으로 연결되는 보통강 이쪽 수질은 굉장히 나빴습니다.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은 저 통계가 맞다고 하면 아마 지금도 그 상태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만강, 압록강 지역에 가서는 실제 거기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만강 지역은 무상광산이 움직이면 물이 새까맣게 변해서 흐르는 것이 있고 압록강 지역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 관찰하는 위치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증언에 의하면 압록강도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강물에서 연근해로 나가는 연근해 지역의 수질 오염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수도꼭지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이제 수질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수질과 관련된 문제는 북한 전역에서 거의 대부분 발견이 됩니다. 다만 이제 자강도 지역하고 남포 지역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그 식수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관심은 주로 영양 문제, 식량 문제에 더 관심이 있고 식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로 적은 인구를 대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통계 자체도 코로나 이전 통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만들어진 통계는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식수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냐라는 건 통계마다 수치가 다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일관되는 건 뭐냐면 세계 평균보다 북한이 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그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실제 가축의 분뇨나 사람의 분뇨를 거의 생비료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 증언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 간의 격차,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보입니다. 2000년하고 2017년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2000년보다 2017년 상황이 조금씩 나빠졌죠. 조금씩 나빠진 데다가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는 20%포인트 이상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보다는 농촌이 훨씬 식수 문제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위생적이지 않은 그런 시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아까 나용호 박사 발표에도 있었던 똑같은 통계인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그 VNR 리포트니까 북한이 스스로 제출한 통계입니다. 앞에 통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 통계보다, 이거는 WHO하고 유니세프가 만든 통계인데 이 통계보다 수치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우리는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61% 정도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유니세프가 조사한 것보다 더 나쁜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들에 보면 북한 스스로도 안전한 식수, 깨끗한 위생시설 보장을 위해서 자신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가 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이라고 북한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산업용수, 가정용 폐수가 그대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북한이 새로운 법률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출하는 것처럼 국제기구들과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변화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빈부격차입니다. 물이 나빠지니까 물을 사 먹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 먹는 사람이 생기니까 물을 파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제가 2004년인가요? 처음 평양 갔을 때 그쪽에서 경기도에 요구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생수병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걔네들은 그걸 하고 싶었던 거고 물을 팔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1989년에 평양축전에서 샘물을 팔고 이게 호평을 얻으면서 그때부터 북측이 관심을 보였던 것 같고요.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생수병을 들고 깨끗한 물을 들고 다니는 게 마치 부의 상징처럼 하는 게 북의 특성이다라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비싼 물인 거는 500cc짜리 생수 한 병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8년 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북한 노동자 한 달 평균 임금이 4,000에서 5,000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비싼 물인 거죠. 물론 그 북한 노동자 임금 자체가 너무 낮아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쌀 1kg 가격하고 비교를 해도 물 500cc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처럼 페트병에 담아서 파는 것도 있지만 수질 오염 이외에 장거리로 이동하는 상인들이 생기고, 혹은 북한처럼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에서는 기차 이동을 하다가 중간에 하루씩 이틀씩 묵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물장사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자본이 없을 경우에 물은 오로지 노동력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원지에 가서 물을 퍼다가 그래서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종 뭐라고 그래야 되죠? 신종 물장사? 여하튼 진짜 물장사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계절별로는 여름에는 얼려서 팔고 겨울엔 데워서 파는 그런 뭐 물장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다른 과제를 하다 그 단천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쪽 지역에서는 아예 저수지에서 샘물 공급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일정한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어떤 지역 단위의 새로운 물장사 사업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것은 뭐냐면 돈이 있는 자는 물을 먹고 돈이 없는 자는 깨끗한 물을 못 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는 또 하나는 평양과 비평양 지역의 격차입니다. 우리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있지만 북한도 이거는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북한의 인구 분포인데요. 잘 보시는 것처럼 서남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살기 때문에 건설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서남부 지역에 집중돼서 건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구조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도시들의 경우에는 노후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인프라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나마 부족한 수자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들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분과 가축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낳아내는 새로운 문제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북한이 사회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같은 정도의 홍수, 가뭄이 닥쳤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을 견뎌내는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게 북한에게 다가오고, 특히 가뭄 같은 것이 닥쳤을 때 북한의 피해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9년 통계로는 인도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자연재해 피해 인구가 북한이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 사진들인데요. 북에 가서 활동했던 NGO들이 찍어온 사진들이고요. 여전히 공동 우물을 사용하고 있고, 이 우물과 공동 화장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럼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월드와이드 컨선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가뭄이 생겼을 때 물을 사용하는 방식들인데요. 굉장히 원시적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열악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외로 학교나 보건시설 같은 공공시설의 수질 상태가, 수질 공급량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것은 좀 의외의 통계이긴 하지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물 문제만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뚫는다거나 물 문제만으로 남북 간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기는 지금의 남북 관계 구조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깨끗한 물을 먹는다라는 건 인권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고요. 이거는 유엔 제재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측이 수용력만 보인다고 하면 식수와 관련된 문제는 어쩌면 조금씩 풀릴 것 같기도 하다라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북한의 태도는 유엔하고도 협력하고 중국하고도 협력하겠지만 남한하고는 안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그렇다면 정말 식수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결국에는 국제기구나 NGO 등을 통한 어떤 우회적인 협력 방법을 찾아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한국 정부 역시 식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담대한 구상 초기에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분명히 식수위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의 수용력의 문제이긴 한데, 문제는 북이 만약에 수용한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준비 혹은 그런 것들이 좀 돼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남북관계가 처음에 열렸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것들이 다시 열렸을 때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통계로 보면 분명히 도농 격차가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있는데, 북하고 사업을 하자고 하면 북측의 사업 태도가 과거와 똑같다면 분명히 평양부터 도시부터 하자고 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을 거냐의 문제인 거죠. 원칙을 어떻게 세워갈 거냐. 실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은 농어촌이고 열악한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이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식수위생이라는 거는
먹는 물 상하수도 문제 그것만 해결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그 문제 자체는 어찌 보면 외부에서 도움을 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인 성격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려서 가는 게 우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마침 그 유엔이나 국제 기구들과의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쩌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엮어서 사업을 기획하면 과거와는 다른 좀 더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용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나용우 박사님께서 이 물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비전이나 목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최용환 박사님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까이 주민들의 일상에서 접근해서 식수 이용의 실태와 그 문제점들을 짚어주셨다는 점에서 이 두 분의 발표가 우리가 물 문제를 둘러싸고 좀 더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요, 이 그 격차 문제에 그 주목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농 간의 격차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최근 그 시장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계층 간의 이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좀 더 우리가 어떤 그 일방적인 아니라 다층 이제 복잡적 접근을 또 제시해줬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만강이나 또 압록강을 보면은요, 단지 이게 그 물의 오염 이런 것들이 그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바꿔 말하면 중국을 포함해서 이 주변 국가의 그 다자 협력도 가능할 것이고, 또 오늘 최용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그 많은 이제 국제 기구들이나 국제사회에서 발표한 이 자료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그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 물 문제만큼은 이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짚어주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발표자 분께서요,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요, 좀 더 원활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자분들, 발표자분들 모두 단상에 올라오셔서요,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토론자분들의 발언에 기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언으로 토마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Thomas. I'm wit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t I also am. I used to be a practitioner because I worked with DPR Korea in DPR Korea as well, and I can only confirm what Dr. Chet just mentioned about the toilet situation of Korea. It's really, really bad. And I don't understand it because, for example, in the building that was completed in 2018 in Najin Sombong, which was the immigration office for Chinese visitors in Najin Sombong Special Economic Zone, in that building, the toilet was basically non-existent. It was like in Middle Ages. They know how to build nuclear warheads and ICBMs, but they don't know how to build a toilet. I don't understand it really. And since I mentioned nuk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nuclear state, period. Any talks about denuclearization are delusional. 20 years ago, when the Soviet Union was dismantled, the third country in the world that possessed the highest number of nuclear weapons was Ukraine. And they gave them up for security guarantees. And now, 20 years later, we see where they are. Right? Now, I am pro-engagement, and I would like to see more cooperation, more bilateral cooperation, more multilateral cooperation. But Green Detente initiative is not something new. Dr. Na mentioned the history of it, and it was popularized by President Lee Myung-pak more than a decade ago. What the DPR Korea has done until now since then. They sank Cheonan vessel.
They shelled Yonpyong Island. That was 13 years ago, yes, but they killed a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in 2020, right? So with this green detente initiative, what I don't also understand is why the May 24th measures, which are un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why they are still maintained and there are no voices to lift them by South Korean administration. I understand that to find consensus in National Assembly might be difficult, but still it could be at least mentioned that with green detente, the government wants to lift those unilateral sanctions. It would be a symbolic step because with all the international sanctions or the UN sanctions, practical cooperation would still be difficult. And I understand that knowledge sharing program is possible under sanctions, but to engage really by private sector, for example, would be is still impossible with May 24 measures. Now, simply speaking, green detente, it takes two to tango, and DPR Korea doesn't want to dance. It is not working and it will not work because they don't want to. They don't want to cooperate with Republic of Korea. Under the current leadership, it's a wishful thinking, it's a political statement, but not real policy that can be implemented. They don't want to work with South Korean partners. They didn't even accept vaccines, COVID vaccines. They are happy as they are and they don't want to engage with South Korea. Now, having said that, I would like to emphasize what Dr. Na said at the end of his presentation in conclusions, the system of diverse actors. Cooperation can be done under multilateral arrangements. The more international approach is, the more engaged North Korea can be. And they are a part of international system already. They are members of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They are a member of East Asian, Australasian Pacific Flyway Ship, which is partnership to protect migratory birds and wetlands in this part of the world. So this can be done. Engage with international partners,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environmental projects that also could include water management and drinking water and so on. There are compan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are engaged with North Korea and that North Korea is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this is what could be used, what should be used to implement some kind of bilateral cooper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So once again, the more international approach could be, the better and more successfully North Korea can be engaged. I will stop here and maybe open for discussion. Thank you. 할까요? 네.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마스 교수님께서는 이제 대체로 이제 대북 제재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서 이행해 나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토론문을 보시면 이제 그린 데탕트 구상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린 데탕트 구상의 이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그 한반도 내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목표에 기여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제시했고요. 이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관련 당사자 모두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짚어주셨고요. 또 그거와 함께 이제 국제사회와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남궁은 교수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남궁은입니다. 그 두 분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근데 또 물 이 관리 현황이라든가 통계라든가 데이터들이 신뢰할 수 없다. 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지금 대부분 이 개발도상국의 물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적 국제 이 회의가 기도 해가지고 영어를 좀 섞어서 쓰겠습니다. Too much water입니다. 너무 많이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나죠. 자연재해가 심합니다. 두 번째가 too little water입니다. 이 비가 안 왔을 경우에 가뭄 때문에 농업에도 지장이 주고 이 국가 전체에 큰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too dirty water입니다.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자원이 오염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지난 60년간 우선 대한민국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어디쯤 와 있는가를 갖다가 앞에서 두 분이 발제하신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유출을 하셨을 텐데 다른 각도에서 북한이 어디쯤 와 있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물 쪽으로 물 분야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세계 유수한 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물 관리에 성공한 나라 두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싱가포르입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 수자원이 없죠. 근데 물 문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6월, 7월, 8월에 집중된 그 강우에도 불구하고 사계절, 전천후 물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우리의 이 성공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1961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에는 물에 관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1961년에 처음으로 수도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수자원이라는 것은 댐, 저수지 등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수도법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수돗물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건가? 생활용수로, 공업용수로, 또 산업용수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쓰다 보니까 결국 하수가 발생되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하수도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법도 생기고 여러 가지 법이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어디쯤 와 있는 거아니? 우리가 1961년에 만든 수도법, 1966년에 만든 하수도법이 조금 아까 발표해서 보셨겠지만 2009년에야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40여 년 뒤에. 그 정도로 이 법률 체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 또 한 가지, 항상 이 법률 제도 있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조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만들었습니까? 수자원공사도 만들어지고 환경공단도 만들어지고 환경처에서 환경청에서 환경처로 환경부로 격상하면서 조직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은 이런 조직체계조차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가 파이낸싱입니다. 결국 경제사정이 안 좋고 여러 산업 발전 단계에 아직도 농업, 경공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물 인프라 쪽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보면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특히 물 분야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물 사용량의 대부분이 4분의 3 정도가 농업용수로 쓰이고 일부가 공업용수, 생활용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벌써 농업용수는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60년대 출발해서 농업국가로, 그 다음에 경공업으로, 중화학으로, 제철화학으로 등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산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북한은 아직도 농업, 경공업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북한이 필요로 하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이 지원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이 협력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한 것이 여러분들 발표집에 있습니다. 우선은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하려면 북한의 수용성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북한이 수용할 만한 건가? 그래서 댐도 있고 수자원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아도. 그리고 물, 에너지, 식량, WEF 넥서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인도적 차원에서
쉽게 접근하고 실효성 있는 이런 그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것이 첫 번째로는 그 너무 큰 담대한 구상도 필요하고 큰 계획도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북한 상수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먼저 하자. 거기에는 아주 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정수 약품 또 소독 설비 우선 지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그 이 취약계층 소아병원 등의 그 정수기 이 공급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북한을 너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담대한 구상들이 현실과는 이 괴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북한의 물 관리 현황, 물 문제, 그 실태 현황 파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이 남북한 또 국제기구 간에 공동 그 이 위원회를 구축을 해서 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현황 파악이 됐고 문제점 파악이 됐기 때문에 남북 간 또 국제기구 공동으로 북한 상하수도 결국 식수위생 문제 해결입니다. 상하수도 개선을 위한 그 이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북한도 이 조그만 인도적 지원이지만 실효성을 이 피부로 느끼게 될 거고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궁훈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남궁훈 교수님께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북의 이 물과 관련된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과연 북한의 이제 수준에서 북한이 어떤 그 요구를 할 것인가에 주목해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4가지 이제 방안을 제시해줬는데요. 두 분의 연구에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까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두 분의 토론도 마쳤는데요.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두 분의 발제 그리고 토론을 들으시고 어떤 의문 혹은 뭐 소감도 좋고요. 네,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수자원공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아는데요. 예. 아, 네. 저희 통일연구원의 고현 원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원래 끼어들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그 물 얘기가 나오니까 그 백산수, 그러니까 백산수가 사실은 백두산 물이라 하지만 중국에 가보면 백두산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서 취수해가지고 그걸 백산수라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백두산 물을 북한에 있는 백두산 물을 우리 그 생수로 개발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도 그 백산수 물을 마실 때마다 늘 항상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물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귀하고 이제 의미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소속을 말씀드리고 전 통일물 연구에서 참여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궁영 교수입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에는 창간 멤버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그 최영환 박사 맞지? 우리 최영환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빈부의 차이 또는 지역의 차이 또는 평양 도시와 농촌의 차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 문제, 식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그런 관계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게 물 지원 같은 어떤 협력을 요청할 때 북한은 당연히 평양 중심이니까 평양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게 그 받아들여서 그 협력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대북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필요가 더 급한 농촌 쪽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뭐 협상 내지는 다른 대안을 내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그 질문이 상당히 저한테 깊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최영환 박사님께서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하나는 지금 남궁훈 위원장님께서 토론한 중에 남북한과 국제기구를 통한 여러 개의 접근들을 지금 나중에 제안하셨는데 그러면 그 남북한과 국제기구를 통한 그런 북한에 대한 접근은 우리 최영환 박사님 생각에는 어떤 장점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유관 교수님. 예, 그 두 분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K-워터 통일물 연구회 소속으로 있는 인제대학의 진유관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공부하는 기회가 됐고 최영환 교수님 또 우리 나영욱 박사님 발표 아주 잘 들었는데요. 아까 고현 교수님하고 우리 남궁현 교수님이 좋은 말씀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면 아까 남궁은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파이낸싱 문제인데 결국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북협력기금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아시아에서 인프라나 아시아에 투자할 수 있는 AIIB나 그 ADB 자금을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 아시다시피 ADB도 그렇지만 위생과 물 문제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금들을 하려면 역시 우리 사회자께서도 지적했지만 그 주변국과의 협력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본다면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기구를 만들고 협력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가 어떻게 이걸 좀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공부 잘하는 기회가 돼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답변 먼저 최영환 교수님, 박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북측 북측 사업을 하면 실제 협력 단위가 있고 협력 단위 사이에 이제 정치 조직이 끼잖아요. 근데 민간 단체가 가면은 민화협이 껴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평양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단기의 성과가 나는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걸 안 들어주면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네가 원하는 걸 하나 해줄 테니 그럼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라는 식으로 사업을 했죠.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북하고 접경한 지역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서 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하고 싶다. 그걸 하려면 뭐 몇 가지를 조건을 들어줘야 됐기 때문에 들어주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에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정치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가려고 하면 그거 이외에 다른 뚜렷한 방법들이 과거에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주로 국제기구하고 남한을 배제한 국제기구하고의 접근을 분명히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 뭐 발표문 말미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고 또 그게 그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제기구나 국제 NGO나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기구의 경우가 제일 큰 문제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00을 투자하면 한 10에서 20 정도만 실제 전달이 될 뿐 한 80% 90%가 행정비용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국제기구는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면 굉장히 취약한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북의 관심이 국제기구에 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하는 사업 방식은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라는 게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 좋을 때는 남북 직접 사업을 하면서 국제 기구를 제끼고 직접 하다가 또 나쁘면 꼭 국제 기구를 찾거든요. 근데 사실은 좋을 때 나쁠 때를 대비하는 방식의 어떤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남북 관계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AI나 ADB 같은 거 자금을 분명히 쓰고 싶지만 뭐 진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사실 여기 가입하려면 지들이 이들 기준에 맞는 경제 통계를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북한이 사실은 정당한 돈을 쓸 수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처음에 제 발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SDG에 관심을 보이고 UN 기구에 관심을 보이는 거는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돈 나오는 구멍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분명히 인터내셔널 펀드가 있고 그 펀드를 북한이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데이터가 진실된 거든 아니든 공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변화이고 이 변화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우리의 그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그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 간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물 문제도 그렇고 초국경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한국이 이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을 빼고라도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는 동북아 협력과 관련된 조직들 혹은 지역 협력체들 이런 것들은 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수의 소다자 협력 기구 혹은 협력 테이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향후에 북한의 참여를 개방할 수 있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조금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남궁영 교수님 질문하신 가운데 그 북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와 이 농어촌 쪽 이 어느 쪽을 먼저 이 우선시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하고요. 또 최 박사님 오늘 발표하시는 가운데 그 농어촌 쪽, 그 농촌 쪽 그 비도시 지역을 먼저 가야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조금 달리 한번 그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산업 발전, 인구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요. 1977년에 처음으로 루럴과 소위 어반의 그 인구 비율이 50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1977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하수처리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수처리라는 용어가 없었고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불과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우리가 북한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의 이 물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 도시 쪽을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플로에서 지금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요. 혹시 뭐 한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은 그럼 마지막에 그 토마스 교수님께서 그 담대한 구상이나 그린 대탕트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그 아까 나 교수님 발표에서도 그렇고 결국 담대한 구상 하에서의 남북 관계는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비핵화는 뭐 우리가 알듯이 하나도 진전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도 진전이 없을 거라는 게 되게 공감하는 거라서 그런 가정하라면 사실 이 오늘 발표한 이 담대한 구상하에서의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아예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토마스 교수님이 국제기구를 통한 그 남북 그 교류 협력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남북 간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비핵화라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교류를 틀 수 있는
전향적인 태도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연구원 측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대안이나 고민 같은 게 없었는지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이제 두 분 발표하신 분들의 이제 마지막 발언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1분을 조금 넘기지 않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이슈라서 이거를 1분 안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비핵화라는 걸 이제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 단다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핵화에 북한이 테이블에만 앉는다고 하더라도 초기 조치들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쉬운 부분은 그러면 그런 초기 조치로 오는 것까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테이블에 앉아야지 뭔가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테이블을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또는 설득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 초기 그 앉았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지 않더라도 먼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그러한 어떤 모멘텀을 누가 만들 것이냐라는 측면에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나가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드리면 충분한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렸는데, 아무튼 좋은 말씀 저도 많이 듣고요. 앞으로도 수자원공사 측과 많은 교류 속에서 더 이쪽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린데 땅츠와 관련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린데 땅츠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의 이슈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실제 제가 이걸 기획한 사람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이유는 오늘 나영호 박사 발표에서 잠깐 이야기되고 말았지만 남측의 수요가 있다라는 점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나영호 박사 발표에서 접경지역 공유하자는 말씀을 드렸지만 접경지역이 크게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북한강하고 임진강입니다. 두 강이 모두 북에서 발원해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이 두 강의 공이댐을 만들었고요. 한반도의 기후가 바뀌어서 봄철에 북쪽에서 댐 수문을 잠궈버리면 남쪽에 물이 줍니다. 한강은 그나마 수량이 풍부해서 조금 낫습니다. 임진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진강은 워낙에 봄철 수량이 부족한데 북쪽에서 환강댐 수문을 잠궈버리면 임진강 지역 연천, 파주 이쪽 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건 물론이고 바닷물이 역류해서 염해 피해도 생기고 생태계 교란도 생깁니다. 봄철에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이걸 막으려고 중간에 저희가 홍수 방지용 댐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물을 내려보낼까 봐. 근데 물을 안 내려보내는 게 문제죠. 홍수 방지용 댐에 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걸 농업용수로 쓰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부랴부랴 방류를 합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건조한 지역에서 물을 이따구로 사용하면 거의 싸우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임진강 물의 영향을 받는 경기 북부 지역 인구가 400만이고요.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개발 계획들은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하면 임진강 수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추가 개발 계획을 못 합니다. 그 물을 결국에 개발을 하려면 팔당에서 끌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수조 원의 돈과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팔당도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물을 어떻게 나눠 쓸 건가의 문제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은 북한의 수질이 나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하는 문제지만은 사실은 남측의 수요도 있습니다. 그 수요가 끊임없이 접경 지역에서의 어떤 그린데 땅트 혹은 남북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남쪽에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수백만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거는 핵 문제가 진전이 안 된다고 해서 경기 북부 400만은 그럼 그는 물 없이 살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남한 정부가 안고 있는, 그리고 접경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한 10초만 써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10초만. 네. 그 앞에 두 분이 남북 접경 지역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100% 동감을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이 지금 지표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그다음에 북한강, 임진강 지표수 문제는 홍수, 가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에도 엄청나게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하수인데 북한이 만약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 남한에도 영향이 옵니다. 또 오염이 됐을 경우에 거꾸로 우리한테도 오염이 오고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부분도 남북 접경 지역에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됐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공감을 하게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남북관계 개선 협력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설적인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수자원 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 대탕트 실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